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 이현정 지음, 서울대학교 인문학과 교수. 우리는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가는 한국인이 보다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는 몸, 가족, 젠더의 문제를 살펴보며 각자의 삶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몸은 어떠한 제약과 요구, 그리고 가능성 속에 놓여 있는가?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가족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가? 남녀 성차별이 차별과 배제, 혐오를 넘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과 문제들을 되짚으면서 우리 모두가 타인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었으면 한다. 우리 몸은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서로가 주고받는 시선은 결국에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한다. 이는 현대 사회가 개개인에게 이상적인 몸의 잣대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새롭게 발생한 문제이다. 때로는 사회가 몸의 질병을 만든다. 우리는 일상의 어떤 부분에서 허기를 느낄까? 정말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허기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허기는 단순히 물질적 결핍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 무엇인가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할 때 또한 허기를 느낀다. 몸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사회가 우리 몸을 관리하라는 요구가 지나치면 이는 몸에 관한 혐오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에게 자신의 몸을 보기 좋게 관리하라고 요구한다. 몸 관리는 꼭 그 사람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 사회적 수준에서 물질적 풍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개인이 느끼는 물질적 풍요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심각한 곤란을 느끼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잘 살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만다. 삶은 물질적인 측면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정신적인 영역, 관계적 영역, 역사적 경험의 축적 등 다양한 영역이 혼합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양상은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더 취약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격렬한 사회적 적대감으로 집단 간에는 소통이 어렵고 인터넷이 조장하는 과도한 자극이라든지 성적 대상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경쟁 구도, 명예퇴직의 압박, 학자금의 중압감,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의 증가, 가족 돌봄의 부담 등 상해 단계는 물론 일상에서 마주하는 갖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점차 견디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바라보게 만든다. 몸 프로젝트가 일상화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그것이 어느덧 사회 규범처럼 되어버렸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이상적인 몸의 기준을 끊임없이 갱신되며 그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맞추지 않으면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기가 쉬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내 몸의 주체를 되찾는 자기 돌봄의 철학. 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 연령, 직업, 유교 등에 따라 다른 방식의 테크닉을 모범과 학습을 통해 배우고 몸에 장착한다. 몸이라는 경계를 둘러싸고 무엇이 깨끗하고 불결한 것인지 받아들이는 기준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구성된다는 것이다.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 종교나 주변 환경에서의 교류 등을 비롯해 사람들 간의 크고 작은 만남을 통해 사회 구성원은 알게 모르게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그 속에서 규율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감시자의 시선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감시한다. 감시의 주체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된다. 강제나 억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회 제도 속에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감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가령 뚱뚱한 몸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사회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시선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 몸이 이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위축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그에게 어떠한 비판이나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해마의 태도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미시적으로 일어나는 규율 권력이다. 라캉은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욕망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생리적 욕구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항상 무엇인가를 욕망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이 욕망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고 자크 라캉은 말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욕망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바라는 욕망이라는 것이다.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욕망이란 타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타자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만일 욕망이라는 것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가 자신에게 바라는 욕망이라면 내가 진정 내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타자가 바라는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타자의 욕망과 내 욕망을 구분해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타자의 욕망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욕망할 수 있는 주체로서 새롭게 정립해 나간다면, 다시 말해 실제계로서의 탈출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소외되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기돌봄의 철학이다. 타인의 욕망,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저마다 건강과 행복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모양을 꿈꿀 수 있는 모습으로 말이다. 자기돌봄이란 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숙고한 뒤 스스로를 더 자유롭고 행복감을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독세를 채우는 방식이라면 결코 그것을 자기돌봄이라고 할 수 없다. 2부, 우리는 가족이지만 타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내의 고정화된 역할이 존재한다.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이 있으며, 아들과 딸에게 주어진 역할 또한 그러하다.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는 분명 가족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며 가족을 운명 공동체로 인식하게 하지만, 이는 분명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희생과 노력을 가리기 쉽다. 마치 국민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단기간 빠른 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그 이유나 목적이 바뀌고 있다. 혼인은 이제 집안과 집안, 친족과 친족 간의 결속이라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친밀감과 사랑을 나눈 관계로 보아야 한다. 이제 한국 사회는 기존의 정상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나 가족에 대한 더 많은 생각과 상상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세 나라 중 한국의 가족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그중 핵심적 이유는 한국인의 경우 사회가 기대하는 바에 본인의 삶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가족생활 만족도는 부모들보다 더 좋지 않다. 청소년은 가족을 거의 원수처럼 여기는 경우도 많다. 우리 사회는 진정 가족이 어떠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가족 없이 차라리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그동안의 가족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과연 가족 간에 얼마나 대화를 하며 그 대화의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서로 힘들 때 얼마나 유연과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3부. 완전한 행복을 위한 젠더 해방. 요즘 젊은 남성들은 가부장적 문화의 혜택을 받은 것은 윗세대의 남성들이고 자신들은 배제되었다고 느낀다. 여성은 성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성은 각종 여성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젠더 간의 불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수많은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도대체 가치관은 무엇이기에 결혼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문제로 주목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다. 한국 사회 20대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이들은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젠더 갈등을 꼽는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분배, 정치적 이념, 지역주의 등 사회를 양분하는 전통적 갈등 외에 젠더 문제가 급격히 부상한 것이다. 여성은 성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성은 각종 여성 우대 정책으로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달라도 너무 다른 가치관. 20대 남성은 50대 남성과 달리 가사와 양육을 남녀가 함께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이 가부장적으로 반드시 돈벌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노년층과 젊은 층은 서로 다른 젠더 의식을 지녔으며 그 격차가 상당히 크게 존재한다. 젠더를 넘어 성평등으로 세대 간 성별 간의 깊은 젠더 갈등은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까? 먼저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의 경험치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 기성세대가 변화하는 세대에 대한 강박을 익히고 젊은 세대 또한 앞선 세대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호 간의 이해와 심적 여유가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혐오와 미움보다 앞서야 한다. 젠더 갈등을 좁히기 위해서 전통적 젠더 구분, 가속, 남성성, 여성성을 넘어 각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남녀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한다거나 여성은 항상 얌전하고 조신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고정된 성 역할이나 정상성의 개념을 버려야 한다. 정체성에 대한 강요나 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체성을 용인하고 자신의 삶 자체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의 성격이 변할 뿐 아니라 그러한 구분 자체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4부 오늘부터 타인 지향적 삶과 이별합니다. 나는 한국 사회가 다른 국가와 달리 유독 타인의 욕망이 개인의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욕망이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 혹은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말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기본적으로 내 삶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의 욕망이 삶을 지배하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의미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생존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생존을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자신의 생존을 그만두고 싶어 하기도 한다. 의미를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인간의 중요한 지점이다. 따라서 높은 자살률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사회가 개인이 살아갈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양과 동양이 자살과 관련해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왜일까?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한국은 어떤 이유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와 달리 유독 타인의 욕망이 개인의 삶을 지배한다. 타인의 욕망이 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억압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남부럽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하다. 어째서 한국인의 삶은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위해 쳇바퀴를 돌아야 하는 것일까? 급속도 성장이 남긴 것들. 1960년대 이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 성장에 집중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단 기간 동안 목표를 달성하느라 다른 것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외형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그것을 이룬 방식 자체가 원리 원칙보다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이들의 지원을 받는 정치인과 같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행해져 온 것이다. 그렇게 경제 성장과는 별도로 국민은 높아진 삶의 질을 누리기보다 결국 힘 있는 자가 되어 성공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고 이는 언제나 불만족스럽고 불안한 삶에 자신을 위치하도록 만들었다.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회. 한국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궁극적으로 똑같은 지향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천편일률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 한국 사회는 100명이나 150명 정도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부족 사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놀랍게도 비슷한 목표와 바람을 갖고 살아간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나이가 되면 반드시 그 나이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본다. 고등학교 시절에 1, 2년 정도 앞으로 무엇을 할지 스스로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북유럽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다. 한국 사회에는 생애마다 정해진 미션이 있다. 한국 사회는 생애 주기별 과업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언제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 일련의 삶의 수순을 밟아야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지배적으로 통용된 사회적 분위기에 평승해야 한다는 생각은 개별적 선택을 의아하게 여기거나 차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는 오랜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한국 전쟁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과 효율을 추구해온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하나의 통일체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해왔다. 이는 개발 독재를 통해 더 강화되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표어가 이 사고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개별적 선택이나 자유는 상대적으로 무시되었다. 우리는 언제부터 실패를 두려워했는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경멸과 배제의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마치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 착시 속에서 모두가 갇혀 있는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 실패에 대한 낙인은 그것이 일상적일 정도로 흔하다. 한국처럼 실패를 여러 층에서 낙인 찍는 국가도 없다. 학벌, 출신 지역, 성별, 키, 외모, 입맛과 취향에 이르기까지 낙인 찍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실패에 대한 불안은 한국인이 삶의 여유를 포기하면서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속에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한국인은 대다수의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본다. 한국 사회는 왜 질투와 혐오가 많은가와 연결될 수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혐오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누군가를 배제하고 미워하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가 불안에 있다고 본다. 우리는 좀 더 행복해야 한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내가 하라는 일이 진정 내가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하기를 원해 끌려가며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일 때가 많다. 물론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나 자신의 욕망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일이며 그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다. 단적으로 사랑의 마음은 상대방의 욕망을 채워줌으로써 나의 기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만일 지금까지 내 삶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욕망을 위해 질질 끌려가는 것이었다면 더 늦지 않도록 멈추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삶은 단지 내 삶을 종속적이고 불행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경쟁과 질투, 경멸과 혐오를 낳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강의에 기초하다 보니 아무래도 한 권이 완결된 책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도 많은 분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메꿔졌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보다 더 자유롭고 자기다운 삶을 꾸려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일단 우리의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관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리고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모든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물론 그 부분 중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닌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전까지는 그 목표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목표나 방향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알았기 때문에 한번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 정도. 그래서 자신만의 관점과 자신만의 삶을 위한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